이번 태풍 산산 피해를 직격으로 맡고 있는 도쿄에서 구조대원으로 활동 중인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 피해에 관해 일본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한국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본인이 경험한 충격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남성은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62년을 살면서 많은 폭풍을 겪었지만 태풍 산산은 뭔가 다르다는 불안감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어요. 제 이름은 이토 타카시이고 미야자키시의 구조대 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구조대 건물 옥상에서 검은 구름들이 몰려오는 걸 지켜보며 이번 태풍이 다른 때와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고 마치 어깨 위에 무언가 짓누르는 듯 했어요. 멀리서 천둥 소리가 낮게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성난 짐승이 다가오는 것처럼 들렸어요. 제 손은 난간을 더욱 꽉 잡았고 차가운 금속이 날씨에 많이 상한 제 손에 닿았어요. 이토상.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우리 팀에서 가장 신입인 유키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야, 유키? 저는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물었어요. 유키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방금 최신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번 태풍이 몇십 년 만에 도쿄를 강타할 최악의 태풍이 될 수도 있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으니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밤이 되자 바람이 점점 더 거세졌어요. 바람이 거리를 가로질러 울부짖는 소리는 소름 끼치는 휘파람 소리를 냈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도시 사람들 모두가 집 안에서 준비한 것이 충분하기를 바라며 몸을 움츠리고 있을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팀을 마지막으로 소집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유키처럼 젊은 얼굴들도 있고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노련한 대원들도 보였어요. 그들을 보며 자부심과 함께 걱정이 교차했어요. 우리는 훈련을 받았지만 그게 충분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요. 저는 바람소리 속에서도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번 태풍은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시험할 거예요. 하지만 훈련받은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도요. 우리는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함께 버텨야 해요. 알겠죠?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을 보며 뜨거운 애정이 솟구쳤어요. 우리는 단순한 팀이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폭풍은 더욱 강력해졌어요. 빗줄기는 창문을 두드렸고 바람은 건물의 기초마저 흔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정신을 집중하려고 장비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왔다 갔다 했어요. 밖에서 벌어질 파괴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자정쯤 전기가 나갔어요. 갑작스런 어둠은 혼란스러웠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비상등을 켰고 역 안은 으스스한 빛으로 가득 찼어요. 다들 괜찮아요? 저는 빠르게 인원 점검을 했어요. 괜찮아요. 이토상 대답이 들려왔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구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상 라디오가 지직거리며 켜졌어요. 모든 구조대는 주목하세요. 목소리가 잡음 속에서 간신히 들려왔어요. 동쪽 구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준비해온 순간이요. 좋아요, 팀. 저는 장비를 챙기며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훈련받은 이유예요. 출발합시다. 구조 차량에 몸을 싣고 출발하면서 어떤 광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피해는 얼마나 심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에 충분히 준비되었을까? 트럭의 지붕에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치는 가운데 우리는 침수된 거리를 지나갔어요. 와이퍼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은 바람에 거의 2배로 휘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잔해들이 날아다녔어요.
전쟁터로 돌진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풍 산산이 무엇을 던져도 우리는 정면으로 맞설 거였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게 우리가 누구인지니까요. 산사태가 발생한 거리로 들어서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제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이 폭풍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자고. 첫 번째 전화는 새벽 3시에 왔고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산사태가 도시 외곽의 주거지역을 덮쳤다는 소식이었죠.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팀을 모았어요. 우리는 구조 차량으로 서둘러 이동했는데 이미 밖에서는 바람과 비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모두 정신 바짝 차려. 나는 으르렁거리는 바람 소리를 뚫고 소리쳤어요. 이번엔 진짜 험할 거야. 현장으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도로는 비로 인해 마치 강처럼 변했고 파편들이 마치 성난 새들처럼 우리 곁을 지나갔어요. 나는 너무나 강하게 핸들을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내 옆에 앉아있던 유키는 창백했지만 결심이 확고한 눈빛이었어요. 드디어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악몽 같았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당당하게 서 있던 집들이 이제는 부서진 나무 조각들과 뒤틀린 금속 덩어리로 변해 있었죠. 사람들의 삶을 구성하던 가구, 옷,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지늘게 뒤덮인 채 흩어져 있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어서 모든 것이 미끄럽고 위험했어요. 그 다음으로 나를 강타한 것은 소리였어요. 폭풍에 계속되는 우르릉거림, 사이렌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끔찍했던 것은 갇히거나 다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었죠. 속이 메스꺼웠지만 나는 집중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팀 A 나는 동쪽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저쪽부터 시작해. 팀 B는 나와 함께 서쪽으로 가자. 빠르게 움직이되 조심해야 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어야 해. 우리가 흩어지며 구조 작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감동적인 장면과 동시에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일부 이웃들은 협력하여 인간 사슬을 만들어 파편을 치우거나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서 있거나 도움을 주지 않으려는 듯 했어요. 어느 순간 한 남자가 힘겹게 떨어진 들보를 옮기려 애쓰는 할머니를 지나치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모습을 봤어요. 그 남자만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 생각하며 주변의 고통에 눈을 감은 듯 행동하고 있었죠. 제발요 어느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한 여자가 부러진 팔을 들고 벽 조각을 들어 올리려 하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여기 아래 있어요. 나는 서둘러 다가가며 지원을 요청했어요. 우리가 갇힌 소년을 구하려고 작업하는 동안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돕지 않는지에 대한 좌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커뮤니티를 이루는 이유 아닌가요? 시간은 진흙과 비, 구조 작업 속에서 흐려졌어요. 근육은 쑤셨고 옷은 완전히 젖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아직도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동이 트면서 황폐해진 풍경 위로 기묘한 빛이 비쳤어요. 그때 아주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구조 작업 소리 때문에 거의 놓칠 뻔한 소리였죠. 지금 소리 들었어? 나는 근처에서 일하던 유키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이미 그 소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무너진 건물의 가장자리로 나를 이끌었어요. 다시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더 약하게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소리치며 귀를 기울였어요. 누구 있나요? 작은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너무나 희미해서 거의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죠.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린아이였어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잔해를 파기 시작하며 지원을 요청했어요. 작업은 극도로 고되었어요. 내가 움직이는 모든 파편이 추가 붕괴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라도
나는 그 소리에 의지하며 계속했어요. 몇 시간처럼 느껴진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내 손이 열린 공간을 뚫고 나갔어요. 그곳에는 떨어진 들보들 사이에 작은 포켓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 어린 소녀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7살도 안 되어 보였죠. 괜찮아. 나는 조용히 말하며 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려 노력했어요. 내가 도와줄게. 이름이 뭐니? 하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하나를 구출하려고 하던 중 나는 피가 얼어붙을 정도로 끔찍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 파편에 가려진 채로 두 구의 시신이 있었죠.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이 하나의 부모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은 거였어요. 눈물을 참으며 나는 조심스럽게 하나를 잔해에서 끌어냈어요. 아이를 안고 나오며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이제 막 고아가 된 이 아이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없었죠. 모든 것이 너무나도 과했어요. 내가 느꼈던 좌절과 실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변했나요? 나는 감정에 복받쳐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어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잊어버린 건가요? 이 아이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우리의 연민은 어디 있나요? 내 말은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사람들은 눈을 돌리며 불편한 듯 몸을 비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나는 떨고 있는 하나를 안고 서서 상황이 얼마나 다르게 될 수 있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변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나는 어린 하나를 꼭 안고 위로하려고 했지만 마음은 7년 전 내가 목격했던 또 다른 재앙으로 떠올랐어요. 그때 나는 태양기름 유출 사고를 돕기 위해 파견된 국제구조팀의 일원으로 한국에 있었죠. 지금 일본에서 보고 있는 상황과는 너무 달라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안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해변은 두꺼운 검은 기름으로 덮여 있었고 마치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재앙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고 나이도 다양했어요. 학교를 빼먹은 학생들, 일을 쉬고 온 직장인들, 심지어 몇 시간이나 걸려서 온 노인들도 있었죠. 저는 해변에서 고등학생들 무리를 본 기억이 나요. 그들은 인간 사슬을 만들어 기름에 젖은 모래를 양동이로 전달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기름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일을 위해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강요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온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한 노인분이 제 표정을 보고 저를 눈치챘는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그분의 주름진 얼굴은 따뜻한 미소로 가득했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정의야. 제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는지 그는 계속 설명해줬어요. 정의라는 건 우리 민족의 마음이야.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누군가가 고통을 겪으면 우리 모두가 그 고통을 느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나라에서는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하나요? 라고 물었죠. 그 노인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눈가에 주름을 지었어요. 항상 이 정도는 아니야 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노력해. 그게 우리 본성이거든. 서로를 돌보는 것이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믿어. 그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가까운 곳에서 몇몇 여성들이 접이식 테이블을 설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곧 뜨거운 음식 냄새가 퍼졌고 그 노인은 저를 보며 설명했어요. 저분들도 자원봉사자야.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러 오셨어. 정은 큰 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친절 속에도 담겨 있어. 그 며칠 동안 저는 수많은 정이 실천되는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고 도구를 공유하며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기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돕고 아이들은 청소팀을 위해 심부름을 다녔죠.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것은 그 분위기였어요. 끔찍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일종의 연대감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피곤했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웃음소리가 들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말들이 오갔으며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그날의 작업이 끝나갈 때쯤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참 신기해요. 이번 재앙은 끔찍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을 끌어낸 것 같아요. 저는 제 공동체와 이전보다 더 가까워진 기분이에요. 그 말은 한국을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리고 제 나라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들었죠. 우리가 재앙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요. 우리는 효율적이고 체계도 잘 잡혀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본 것 같은 공동체 의식, 정 같은 것이 있을까요? 지금 태풍 산산의 여파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에만 집중하며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바다 건너 이웃들로부터 배울 것이 너무 많았어요. 나는 내 품에 안긴 이 불쌍한 고아 소녀 하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일본에도 그 정이라는 정신을 조금이라도 가져오겠다고요. 왜냐하면 재앙이 닥쳤을 때 강해야 하는 것은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어주는 유대감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태풍 산산이 지나간 후 며칠은 제가 겪어본 가장 힘든 날들이었어요. 복구 작업에 온몸을 던졌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일본에서 보고 있는 이 광경은 제가 몇 년 전 한국에서 겪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사람들은 자기 집을 고치는 데만 집중했어요. 이웃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죠. 물론 정부가 지원을 해주긴 했지만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또 하나의 긴 하루를 보내고 난 뒤 구조팀과 함께 평소처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제 속에 쌓인 답답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낮지만 강하게 말을 꺼냈어요. 팀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말했죠. 제가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걸 봤어요. 한국에서 태안 유류 유출 사고 때 저는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치는 걸 봤어요. 정부나 공식적인 지원만이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서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봤어요.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이들은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여기 일본에서는 누가 시키길 기다려요.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필요한 걸 보면 그냥 했죠. 스스로 조직하고 가진 걸 나누고 서로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지원했어요. 팀의 막내인 유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렇지만 이토씨, 우리 문화는 달라요. 우리는 사생활을 중시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답함과 결단력을 동시에 느꼈어요. 문화는 변할 수 있어요, 유키. 변화해야만 해요. 앞으로 이런 재난이 더 자주 일어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요. 이웃들에게서 배워야 해요. 정 같은 깊은 연대감과 공동체 정신을 키워야 해요. 한국에서 목격했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학생들이 수업을 빠지고 기름으로 오염된 해변을 청소하러 나왔던 모습. 회사원들이 휴가를 내고 자원봉사를 하러 온 모습. 전국에서 모여든 노인들이 손을 보탰어요. 고등학생들이 해변에 오염된 모래를 담은 양동이를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며 인간띠를 만들었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얼굴은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결연한 의지로 반짝였어요. 한국에서는 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며 기억을 떠올렸어요. 사람들이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한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모두가 그것을 느꼈죠. 그래서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함께 했어요. 팀원들을 바라보니 각기 다른 감정을 느끼는 얼굴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에 잠긴 듯했고 다른 이들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죠.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도해야만 해요. 재난이 닥쳤을 때 공식적인 지원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요. 더 강한 이웃 간의 유대를 쌓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제가 말했던 작은 변화의 예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이 가장 피해가 큰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청소 봉사를 조직했어요. 한 노부부는 피해를 입지 않은 자기 집을 새 가구에게 내주었고요. 한 지역 식당은 구조대원들과 집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친절과 공동체 정신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하지만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았죠. 사생활 중시와 자립을 강조하는 깊게 뿌리 박힌 문화적 규범을 극복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느 날 태풍이 지나간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작은 공원의 잔해를 치우고 있었어요. 중학생들 몇 명이 선생님과 함께 다가왔어요. 저희에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죠. 처음에는 놀랐어요. 하지만 곧 가슴 깊은 곳에서 따스함이 퍼져나갔어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던 거였어요. 우리는 함께 나뭇가지를 치우고 쓰레기를 줍는 일을 했어요. 학생들과 함께 일하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봤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죠.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학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를 들었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나누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토시 한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봤던 어린 자원봉사자들이 떠올라 미소 지었어요. 너희는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때때로 공동체의 가장 어린 구성원들이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경우가 있어요. 이웃을 챙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자원봉사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참여하라고 격려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의 열정은 점점 커졌어요. 그들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단지 같은 지역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돌보고 지원하고 함께 일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강인한 우리 도시 위로 해가 지는 걸 바라보며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저희 공동체에 정의 정신을 심어줄 거예요. 앞으로의 길은 길겠지만 저는 그 여정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해요. 자연의 힘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것은 단지 건물의 강도뿐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를 구할 것은 우리 사이의 유대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몇 년 전 한국에서 봤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모습이 여기 일본에서의 상황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제 구조팀 동료들에게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처럼 돼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정부가 지시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돼요. 우리끼리 서로 돌봐야 해요. 몇몇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다음으로 지역 사회 리더들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정화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모임을 조직했어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자원봉사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게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에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지역 학교에서는 저를 초청해 학생들에게 재난 대비와 공동체 책임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줬어요.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죠. 저는 심지어 한국에서 연사들을 초청할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감과 배려를 의미하는 그 정의야말로 제가 우리 공동체에 심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네 자경단들이 재난 대비를 그들의 활동에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노인 이웃들을 더 자주 살피기 시작했어요.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태풍이 지나간 지 약 7년이 지났을 때 지역 사회센터를 재건하는 일을 도왔어요. 그 센터는 태풍으로 크게 손상되었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하는 중에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10대 아이들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무리의 앞장을 서고 있는 소녀를 보고 심장이 덜컥했어요. 태풍 당시 제가 구해줬던 그 어린 소녀 하나였거든요. 이제는 다 자라서 14살쯤 되어 보였어요. 이토시 하나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돕고 싶어요. 태풍 때 제 생명을 구해주셨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희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젊은 아이들이 도구를 들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이 메었어요. 비록 큰 그룹은 아니었지만 10명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도우러 왔다는 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함께 일하면서 저는 한국 해변에서의 그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던 그 노인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물 마시는 시간에 제가 하나에게 물었어요. 오늘 왜 도우러 오기로 했니? 하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학교에서 이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돕잖아요. 저도 우리 마을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하라고 했어요. 게다가 하나가 덧붙였어요. 태풍 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기억해요. 그런 기분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않게 돕고 싶어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많은 것을 잃었던 이 어린 소녀가 이제는 제가 꿈꾸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다른 사람들은 도구를 집어들어 함께 일했어요. 해가 질 때쯤 우리 작은 그룹은 거의 2배로 늘어났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일이 제 평생의 사명이 될 것이라는 걸.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에게서 찾을 수 있는 힘을 상기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재난이 닥쳤을 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를 구해줄 건 튼튼한 건물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 낯선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우리를 지킬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머리맡에 있던 오래된 사진을 봤어요. 그 사진은 몇 년 전 한국 구조팀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들에게 속삭였어요. 우리는 해내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들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걸 배우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어요. 정의 정신이 한국에서처럼 일본에서도 자리 잡게 되는 미래를 꿈꾸면서요. 우리는 긴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뎠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